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소리가 영어에서는 소리지만 집에서는 수연이거든요. 홍수연, 홍수연 아빠 홍순성입니다. 네, 저는 영화 공동 주최단체이기도 하고요. 인권운동, 운동장 계속 빼셔가지고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 있고요. 명숙입니다. 저는 2017년에 홍수연님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난 전주에서도 전주 공대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공대 대책회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 실습 폐지를 위한 대책에 함께 참여를 했었고, 사건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여기 홍순성님과 함께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 강릉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사고 이후에 다음 소위가 개봉되면서 현장 실습생들의 어떤 실태가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좀 영화 보는 내내 많이 부끄럽고 반성하면서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또 영화가 제작되면서 또 영화를 보시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짧게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은 지금 재작년 11월경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감독님하고 그 영화사 대표님하고 같이 저를 찾아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이제 시나리오를 나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을 잘 모르니까 정유리 감독님을 아무튼 읽었다고 시간을 좀 두려고 내가 그리고 우선 그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들기 전에 한 그 도이라는 영화를 나에게 CD로 주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감명 깊게 내가 봤어요. 그 영화를. 그 감독님입니다. 바로 연락을 했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만. 하고 감독님이 이제 다 캐스팅도 아는 상태에서 저한테 먼저 오셨더라고. 허락을 좀 해달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 제가 그때 수연이가 여기다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내가 딱 두 가지만 부탁하자고. 성격이 수연이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실습 패단을 그것 좀 많이 이 영화에 좀 내보내 두려고 이제 그때는 알았다고 그건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갖고 한 영화 촬영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영화 촬영이 한 두 달 거뒀는가. 영화 촬영은 거의 제 고향이 전주고 수연이가 이제 사망한 데가 이제 크고 거기 마지막까지 자란 데가 이제 전주니까 전주에서 한 60, 70% 정도 영화 이제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몇 번 가보고 했더니 이제 괜찮게 이제 선자공 실습 얘기나 뭐나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 마시라고 이제 한 두서너고는 이제 영화 촬영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네, 저도 영화 사실 이제 극영화로 저 만드는 게
대중적이긴 하지만 되게 선정적으로 그려지거나 또는 동정의 시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산업재해 말고도 여러 인권 침해, 뭐 시설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 문제도 있고 되게 동정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렇게 그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그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보고 나서 정말 노동인권 영화다. 그리고 그러려고 되게 길게 만들었구나. 사실 대중적으로 이걸 한다라면 아마 러닝타임이 이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90분 정도가 많이들 보는 영화의 길인데 2시간 18분 정도 되잖아요. 엄청 길어요. 길었던 이유는 그걸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콜센터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담으려고 보니까 길게 될 것 같고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봐야 되는 노동인권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화 제목처럼 다음 소희들을 위한 얘기를 좀 나누려면 그래도 수연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연님은 좀 아버님한테 어떤 딸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페두나 그 역은 그는 경찰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 그 역은 이제 그런 그 시기는 그 공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수연이가 그렇게 되고 이제 사회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처음에는 저 혼자 뛰어다녔어요.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누구나 경찰서에는 그냥 단순 자살로 몰아가려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거요. 현장 나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고 자기네들이. 근데 이제 이게 민주노총이나 그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이 조금 이걸 이대로 뒀다가 그냥 묻히겠다. 왜 그러냐면 시연이를 내가 집에서 그 회사까지 제가 차로 데려다 주면 한 20-30분 그러면 버스로 가면 한 3-40분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겨울이라 수연이가 11월 이후에는 내가 거의 이제 추우니까 출퇴근을 시켜줬어. 왜 그러냐면 내가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은 게 나는 새벽에 나가서 일만 좀 하고 한 7시 전에 들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수연이가 이제 한 7시 반 정도 일어나갖고 이제 회사 가려고 준비를 하면 내가 한 8시 정도 되면 이제 데려다 줘요. 그리고 이제 수연이가 이제 그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춥감시 이제 추우니까 내가 데리러 가거든요. 또 그때도. 근데 내가 항상 7시에 가요. 수연이를 데리러. 근데 거의 7시 전에는 나온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그러면 바로 문자가 와요. 아빠 뭐 콜수를 못 채웠어. 뭐 어쩐다. 이렇게 뭐 귀책을 한다. 뭐 나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차쪽에서 기다렸다가 한 어떤 때는 8시 어떤 때는 9시가 되어갖고 나오는 적이 있더라고. 그게 거의 7시 전에는 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 회사분이. 왜냐면 거의 그 직원들이 한 700명이 넘어요. 그 회사. 근데 그게 우르르 몰려 나오는 시간이 거의 7시예요. 이제 자기가 콜수를 못 떼어다든지 뭔 잘못이 있으면 이제 또 벌 받는 값이더라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LG U 쓴다는 것만 알고 그냥 아무리 그 회사에서 하는 데만 하고 다니는갑다 하고 그냥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예, 실제로 그 수연님이 근무를 했던 그 LG 휴넷은 LG 플러스의 이제 하청업체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의 하청이라는 이유로 좀 홍보를 했었고, 이 해지 방어팀은 가장 기피하고 가장 힘든 팀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벌 같은 것도 받는다 그러셨는데 이제 만약에 해지 방어를 하는데 실패를 하거나 뭐 미스가 났다 이러면 성공한 사례 직원의 녹취를 듣고 그걸 감상문을 쓴다거나 녹취 그대로를 받아쓰기 하듯이 해서 그걸 교육을 청취하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시 정시 퇴근은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콜센터 노동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해지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담이 밀린 거를 그 전화가 오는 것들 다시 또 전화를 하는 그런 것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퇴근하는 경우는 없고 중요한 건 현장 실습생은 실습생이니까 8시간 노동이 아니라 7시간 노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었죠. 네, 실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수연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작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연님의 죽음이 회사의 문제라는 걸 좀 아버님은 어떻게 언제 알게 되셨는지, 또 민주노총에서 이 사건을 좀 대응하자고 했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고, 또 그 이전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2학기 때 보통 다녔죠. 이제 그 LG 프로를 하고 도장을 제가 찍어주고 이제 LG 프로라는 그 대기업인 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도장 찍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수연이가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여름이지 한 9월 달을 보통 이제 나갔으니까. 열정을 갖고 하더라고. 자꾸 집에 와서도 정리하고 이제 막 열정을 갖고 하다가 어느 11월 달 정도 된 게는 그때부터 이제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너 왜 그냐 수연아, 왜 그동안 그 열정으로 안 다니고 왜 힘이 없어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저보고도 이제 말을 잘 않는 편이지만 이게 짜증 섞인 말을 하더라고. 몰라 아빠는 뭐 아빠가 뭐 알으려고 그래. 아무튼 그 정도 뿐이 말을 않고 그냥 가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뭔 일이 있나 이제 회사에다가 한번 거기서 물어보려고도 이게 내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물어볼 것이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가 잘 알아서 그때 똑똑하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놨는데 이제 수연이가 그렇게 그날 이제 1월 22일 날 이제 그렇게 사망을 하고 이제 경찰한테 연락 와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저수지는 안 보고 이제 그 장례식장 거기서 이제 수연이를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수연이더라고. 이제 얼굴만 한번 보라고 딸내미가 맞냐고. 가서 보았지. 그래서 이제 지 엄마하고 나오고 가서 보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단순 자살인가 여기다가 뭐 때문에 끊는가 이제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 조문을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다 말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집에서 수연이가 말을 안 해요. 지네 엄마나 나한테 뭔 일 있으면 이렇게 집에 와서. 근데 친구들이 그 거시기 문자나 그 거시기 음성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 친구들을 엄청 많아. 그리고 따로 애들이 수연이를.
그러니까 그걸 다 말을 하더라고. 그러고 나한테 문자 온 것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아무튼 장례 치르고 한번 내가 이거 좀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갖고 한 2, 3일은 정신없이 그러다가 이제 쫓아다니기만 하죠. 이렇게 제가 근데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 혼자 다니니까. 그래갖고 그게 한 거의 한 달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많이 힘도 들고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 민주노총하고 그 시민사회에 되는데 한번 이게 그 전에도 그 회사에서 한 2년 전에 수연이 죽기 2년 전에도 그런 팀장급이 한 명 영화사 같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 단순 자살로 회사에서 끝냈더라고. 그 뭐 가정사 그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 너무나 억울하고 원래 이제 조사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지. 이제 한번 내가 부서지는가 회사가 이제 지네가 잘못을 하고 인정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 하고 이제. 실제 사고 얘기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영화가 상영이 돼서 콜센터 상담사들의 특히 하청 노동자의 감정 노동까지 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어려움, 현장 실습의 어려움들이 많이 밝혀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되게 이제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 2014년에 사망한 유족들은 조금 서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선 자세히 그 후가 안 들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수연님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유족들이 끝까지 싸워서 또 이제 홍수연님 사건으로 이게 막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2017년에 홍수연님하고 시민대책가 이제 싸울 때도 같이 와서 연대까지 하셨거든요. 이제 사망자의 이름은 이제 이문수님이세요. 이문수 팀장님이신데 그 팀장님은 정말 되게 팀장님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으면서 되게 심하게 받으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많이들 이제 산재 승인을 받지만 그 당시는 감정 노동자나 또는 자살자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2017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민주노총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산재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님이 실제 혼자 산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고 대책위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막판에 합의 과정에서 이제 산재 신청은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뭐 합의는 하였지만 어쨌든 이문수님이 산재를 받음으로써 감정 노동자 또는 그것에 의한 괴로움으로 자살한 자살자들에 대한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도 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수연님이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빠졌다라는 그거를 전 추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시는 가족들하고 이 시사회를 봤어요. 봤을 때 유족들이 항상 다 이렇게 저런 경찰 한 명 있었으면 세상이 바뀌었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일들은 대부분 유족들이 하거나 오늘 이렇게 이 공동체 상영회를 했던 단체들 또는 진보 정당들이 같이 했던 역할이에요. 근데 아마 영화의 전개상 그런 걸 그리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두나라는 인물이 대신 우리의 목소리,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17년에 그렇게 싸우고 이제 물론 싸우게 된 거는 홍수연님 사건을 계기로 했다는 거는 홍수연님만 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 되게 막 그 전주라는 지역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싸웠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알려지게 된 거는 서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1년에 기아차 강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
생이 이제 교대 근무 계속하면서 밤샘 근무하다가 가로사로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산재 적용, 특례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그 CJ에서 괴롭힘으로 자살하신 김동준 학생, 그리고 2015년에 군포 토다이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도 또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또 자살에 이른 김동근 학생,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홍수님 양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현장 실습이 계속 신장 실습생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적 공감대, 분노 이런 것들이 모여서 2017년에 이르른 거고요. 그래서 좀 바뀌었던 것들이 이제 취업률 개시 영화에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인권위에서 진정하고 공고해가지고 안 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물론 하는 학교도 있겠죠.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그 당시에는 현장 실습 폐지가 굉장히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또 6개월 후에 다시 번복해요. 기업들이 값싼 인력 파견서라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다시 또 6개월 연장하고 어쨌든 이렇게 존속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도 있고 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엉터리로 조사하지 않도록 노무사과하도록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간두고 싶은데도 못 돌아가잖아요. 못 돌아가니까 사실은 죽음으로 내몰린 거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왜 죽어? 그냥 간두면 되지. 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희 후배한테 해준다. 너 집에 우리 학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곳에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몰린 거거든요. 구조적 폭력이고 구조적 살인인 거죠. 그래서 그 바뀐 것이 지금은 그런 것들 돌아오는 경우에 이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과와 상관없는 지금 외환동물 가는데 이상한 데 간 거잖아요. 콜센터. 그런 관련성이 없는 데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취업률, 경쟁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이 사실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거고 그 당시에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 우리가 전주 생명과학고였거든요. 돌아온 학생들을 빨간 조끼를 입혀서 청소를 시켰대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에요. 그럼 학교 돌아가겠습니까? 학생들이 못 가죠. 근데 그거는 그 학교에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현장 실습제도로 인한 취업률과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제 압박 이런 건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 제도가 이제 현재 국회에서는 13개 법안이 개를 주는 걸 알고 있어요. 21대는 9개지만 그 전에 지금 현재 그냥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정도로만 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조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것부터 먼저 정정을 하면 현장 실습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직업을 받으려면.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폐지하자고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을 폐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실습을 받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건 산업체 파견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인력 파견소라는 거거든요. 기업체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값싼 인력 공급 업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50만 원이면 나라가 나머지는 지원해 주거든요. 50만 원이면 기업체는 50만 원으로 학생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싸요. 최저임금 주지도 않아도 5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가 그러니까 나라가 일정 보조하는 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는 계속 그런 학생들을 정당한 노동자로 보지도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자는 건 그냥 현장 실습이 아니라 산업체 파견하는 현장 실습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습하면 교생 실습 아시죠? 여기 아마 교사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실습은 교생 실습하고 달라요. 교생 실습은 진짜 실습하고 다시 와서 졸업하잖아요. 그런 실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또 여기 영화처럼 똑같이 노동 또는 똑같이 노동해도 정당한 대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조기 취업이냐? 조기 취업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특성화고 하기 전에 이제 아마 스트레이트 한번 더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강화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때 처음에 발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취업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 2월에 졸업이면 1월에 취업해서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수연님처럼 하반기 한 학기 통째로 수업을 못 듣거나 지금은 개정돼서 10월이나 11월에 가긴 하지만 여전히 노동도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학습도 제대로 못 받는 방식으로 현장 실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은 폐지돼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이건 취업도 아니고 실습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권위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현장 실습 나간 학생들이 계속 근무하는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악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력 격차가 여전히 있으니까 당연히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도 너무 심하고 또 현장 실습이라고 계속 순종하기를 강요받았고 그거에 익숙한 그 업체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간두시는 분들도 많고 다시 대학 진학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기 취업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습도 아닌 거죠.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3월 2일 날 통과하는 건 단 두 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현장 실습이. 기가 차죠. 근데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아까 김동준 학생이나 김동균 학생처럼 또는 수연님처럼 괴롭힘을 당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이고 또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죠.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근데 극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대상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노동, 나 노동하기 싫어 이러면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 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걸 적용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교육위를 통과하면 또 본회의가 있고 이제 법사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본회의도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다고 하고요. 이 두 개조차도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2개만 지금 사실상 통과고요. 그다음에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추가됐습니다. 이 정도만 올해 3월 2일 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현장 실습 제도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양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학생들을 여전히 희생양으로 인력 파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소위들이 이전에도 지금도 다음에도 죽음이 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사고로 이슈가 될 때마다 법안은 발의가 되지만 계속 이렇게 통과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만 이렇게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또 정치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의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많이 얘기가 되어야 할까요? 아버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아예 현장 실습을 폐기하자고 교육위원이나 교육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연이도 그런 상황이 났은 게 왜 그러냐면 노동청에 갔더니 여기다는 학생이다 이거요. 졸업을 안 했으니까 이게 교육청을 가라 이거요. 교육청을 갔더니 수연이가 죽은 건 이러다가 죽었은 게 노동자다 이거요. 그래갖고 어디서 답이 나오들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우리 유가족들은 현장실습 유가족들은 그러려면 이 현장실습을 아예 없애라.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이게 뭐 드는 거냐? 그런데 이게 법이 그러들 못해. 왜 그러냐면 해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갖다 쓰면 자기네들은 거의 나라에서 보상해주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7, 80% 꾸준히 월급을 안 줘요. 가네들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여기다 뭐 가네들을 데려오면 일 부려먹기가 제일로 좋아. 말도 잘 듣고 그냥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인력 나라로 가가지고 고사를 한다 이거예요. 교육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없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걸 그러면 현장설식을 하려면 11월 달이나 그때 보내갖고 겨울방학 때 보통 보내갖고 회사가 책임지고 실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임금도 노동자와 같이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찬성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건 지금도 교육위원회에서 가네들이 그 기업들 눈치 보이라고 지금도 창고에 쌓여 있는 거죠 그 법안이 지금도. 근데 뭐 한마디로 학생들이 일용 폐기물이나 마찬가지 식으로 그 회사에서는 쓰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직업계고에 대한 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부천에 사는 이게 이야기마당 영화 끝나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 특성화고 졸업생도 나오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제 그 기업에서 이런 지도를 하는 분들도 나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굉장히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격증 한대요. 왜냐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여기도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학생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작 뽑는 거는 말 잘 듣느냐, 순종적이냐 아니냐만 본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수연님, 영화에서도 보고 수연님은 원래 이제 흔히 말하는 당돌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의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실습을 왔다고 해서 그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냥 적당히 써먹고 그냥 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다면 직업계고가 되든 일반고가 되든 도대체 노동이 뭐냐, 노동에 대한 존중, 정당한 대가는 무엇이냐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노동인권 교육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영상만 보고 끝낸다든가 안전교육도 그래요. 2017년 홍수연님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땜질식으로 누더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노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 혹은 노동조건 전체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아예 근본적으로 직업계고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학력 사회에서 어떤 것을 교육해야 되는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또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이문호님 얘기도 했지만 홍정호님도 그 원래 법으로는 잠수는 그 현장 실습생들은 금지하는 업무보다는 잠수 업무가 근데 시켰어요. 명백한 현장 실습은 이제 직업교육 직촉법이라고 하거든요. 직촉법 위반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 이런 것들을 바꿔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좀 중소기업 눈치 좀 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유가족분이 인터뷰에서 이 현장 실습생의 문제는 40년이 넘은 정책인데 정책은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좋아지지 않았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그런 이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총체적인 문제의 총집합소로 우리 학생들이 내몰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LG 아버님께 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하청인 LB 휴내 부사장은 사과를 했다고 들었지만 원청의 LG 인플루언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아직도 없었죠? 그렇죠. 뭐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면 몽땅 책임을 그 LG 유프레스에서 책임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절대로 가는 원청에서는 자기네들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LB 그게 현행 그 부사장이 나와갖고 저에게 이제 여기 남은 수연이 엄마가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왜냐면 수연이 그것 때문에 견디를 못하고 병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그거 들락달락 하다가 갑자기 한 10개월 살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수연 것이 받고 사과 받고 한 달 있다가 수연 엄마도 수연이 따라갔거든요. 이게 한 가정이 자식을 먼저 보내면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 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나에게는 그게 또 싫더라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가 너 어디 그야 고르는 데를 가야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섬에서 적자본 지가 거의 7년 표가 아니에요. 7년 해수로는 한 7년 표가.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편해졌다고나 할까. 예쁘다면 옆에서 누가 그냥 거기서 살고 있으면 수연이 친구도 만나고 수연이하고 같이 놀던 애들도 만나고 그게 괜히 이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게 거기 들어가니까 뭐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약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약은 달고 살고 있고 그런 이게 한 가정이 사실 이게 그렇게 앞에 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갈까 이제 또 그 영화 때문에 지금 그것도 좀 걱정이고 이제 그 경찰 팀장이었나? 그 사람이 이제 사건을 덮으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그 사람들이 덮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덮으려고 했을 때 이제 심정 그런 게 궁금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팀장이 이제 덮으라고 한 건 그 팀장이고 수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화 스토리상. 왜 그러냐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2년 전에 죽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과를 덮으라고 그런 건 의사에서는 이제 모르지. 왜 그러냐면 저에게 그 찾아왔더라고. 수연이 안다는 그 친구도 아니고 이제 한 언니라고 하더라고.
이게 수현이가 20살, 그때가 20살 때인데, 이제 24인가 먹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친구냐고 했더니, 저는 그때 언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내가 전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제 아버님, 수현이가 예그냐면 수현이가 영화에서도 나보다시피 조금 거칠어요. 애가 왜냐면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수현이가 운동도 해가지고 얘그냐면 배구 선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니 그제 중학교 1학년 초까지 전주에서 그 학폭 사건 있었잖아요. 그 많이 나왔잖아 뉴스에 그 쌍둥이. 네. 그 직접 당사자가 한 명인 것도 수현이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견디도 못하고 이제 전학 일반 학교로 나왔는데 예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이게 애들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수현이를. 이게 학교를 이쪽도 가고 쌈도 이제 맞기도 많이 하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수현이 이제 그런 있어갖고 그런 걸 다 거기다 알고 있더라고. 수현이가 그 조금 그러니까 성격이나 뭐나 그렇게 그런 와일드한 성격이라는 걸 갖고 그런 걸 다 말하면 어떻게 그 사회생활을 할 거냐고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야 회사에서 너를 보낸 것 같은데 내가 딱 들어봐도 가서 그리라. 사실과 아프다면 부모가 뭐가 들려올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비니까 가서 의사한테 가서 그러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지. 거기다가 내 심증을 떠보러 왔더라고. 이제 그 언론 플레이나 그런 걸 언론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자제하더래. 인터넷 해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데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지를 했는데도 거기는 KT였는데 KT가 엄청 계속 막 이렇게 뭐 사은품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해지 방어라는 게 있다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콜센터에 해지 방어 같은 게 있는 부서가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관련해서는 혹시 진전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2014년에 KT 자회사 말씀하신 KT 자회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담사들이 어려운 것들은 이제 해지 방어팀이 아니어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청구조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에서는 좀 덜 드러나는데 고객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A라는 질문인데 그 A라는 조치를 하려면 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혹은 자기가 다른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상담 평가가 이상하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방어팀은 아마 대부분에 있을 텐데 LG가 제일 유명했었고 말씀하실 때도 KT나 이런 곳에서도 통신사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법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얘기하면 홍수님은 이제 현상 실습 미어생이어서 사실 해지방어팀에 너무나 과한 업무여서 실습생은 배치하지 말아야 하는데 배치했던 것도 저희가 이제 문제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지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그 인터넷에 가서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해지가 이제 처리가 되는 이거를 그냥 법적으로 마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율로 맡기고 이제 경쟁 과열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저는 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강제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회사 시스템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죠. 경쟁을 방지할 수 있게.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보다는 LG가 더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낳은
이 병폐의 책임이 다 어른들이 만든 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당한다라는 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진짜 다양한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항상 또 저는 솔직히 또 구직자분들에게 이렇게 취업에 대한 얘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 대변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할 때 부인자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다양한 물론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또 밝히고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우리가 좀 어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 다음 소위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고 또 그 마지막에 그 오유진 형사가 준우에게 욱하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을 때 그런 곁에 있어야 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우리 다음 소위들을 위해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에서 베두나가 뭐든 힘들면 나한테 와서 말이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또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없더라도 말을 해야겠다라고 도움을 청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찾으면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는 이거 좀 불합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상의를 해온다면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 함께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을 순정할 것을 하고 자꾸 순정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자. 그렇게 되면 조금씩 다음 소위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 힘으로 나쁜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이런 이렇게 활동들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거든요. 관심도 같이 해주시고 성명인, 연명인 이런 거 하면 같이 해주시고 인증샷인 이런 것은 같이 해주시고 서명하자고 하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세상은 더디지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특성하고 이게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노동 현실이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수혜지 같은 경우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제도를 조금 바꿔야지. 근데 위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영화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힘을 모아서 그렇게 힘을 뭉쳐서 해야 조금이라도 이게 제도적인 뭐라고 할까 이게 보안이 강화가 되어갖고 모든 산업 현장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이게 그것이만 정확히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들 않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좀 어디 가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한번 주위 분들한테 좀 많이 좀 널리 알려주셔야 하는 그 노동 현실을. 우리 다음 소위들을 위해서 관심,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음 소위 집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